제18장 일요일 아침 마음까지 밝게 해주는 화창한 날씨였다. 샌프란시스코만을 뒤덮고 있던 비구름은 밤사이 바람에 씻겨나가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건조하고 시원한 날씨였다. 페이지는 집에서 제이슨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도착했을 때 페이지는 자신이 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깨닫고 새삼 놀랐다. 안녕? 제이슨이 말했다. 오늘은 정말 멋있게 뵙니다. 고마워요. 어디로 가볼까요? 페이지가 대답했다. 당신이 샌프란시스코 토박이잖아요. 난 그냥 따라다닐게요. 좋아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페이지가 말했다. 병원에 잠깐 들러야겠어요. 오늘은 비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걱정되는 환자가 한 사람 있어서요. 그럼 그렇게 해요. 제이슨은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금방 다녀올게요. 차에서 내리면서 페이지가 말했다. 난 여기서 기다릴게요. 페이지는 3층 지미 포드의 입원실로 갔다. 그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페이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닥터 테일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이지는 지미의 침대로 다가갔다. 뭔가 변화가 있어요? 없는데요. 페이지는 지미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벌써 여러 주가 지났는데 간호사가 말했다. 전혀 변화가 없으니 아무래도 조짐이 좋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페이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지미 포드에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내 말 들려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지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페이지는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만약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삐삐로 연락해줘요. 알았습니다. 닥터 테일러. 지미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페이지는 생각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페이지가 주차장으로 나오자 제이슨이 차에서 내렸다.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페이지는 제이슨이 알지도 못하는 지미 포드의 상태를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에요. 가볍게 대답했다. 자, 그럼 관광객이 되어볼까요? 제이슨이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모든 관광 프로그램이 반드시 휘셔맨즈 워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페이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법대로 해야 되겠죠. 휘셔맨즈 워프는 야외에서 열리는 축제 같았다. 여기저기에서 거리의 예술가들이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익살 부리며 다니는 광대, 혼자 무언극을 벌이는 배우, 랩 음악에 맞춰 춤추는 3인조, 그리고 거리의 악사들로 시끌벅적했다. 좌판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찐 털개, 조갯살 크림 수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사와도우 빵을 팔고 있었다. 이런 곳은 세상에 둘도 없을 거예요. 제이슨이 말했다. 페이지는 제이슨의 천진난만한 행동이 마음에 들었다. 동심으로 돌아가 단순한 일에도 열중하는 그의 성격이 드러났다. 사실 휘셔맨즈 워프에는 벌써 와보았고 샌프란시스코 관광지를 거의 다 돌아보았었지만 제이슨이 무안해할까봐 잠자코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녔다. 전차 타봤어요? 제이슨이 물었다. 아니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안 탔었지. 아직 전차도 안 타봤어요? 말도 안 돼. 자, 따라와요. 두 사람은 파웰가까지 걸어가서 전차를 탔다. 전차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제이슨이 말했다. 이 전차를 할리디의 웃음거리라고 불렀답니다. 할리디가 1873년에 설치했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제이슨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고등학교 때 주말에는 관광 안내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꽤 잘했을 것 같은데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죠.
그때 솜씨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해보세요. 제이슨은 상투적인 관광 안내원 투로 방송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샌프란시스코시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오래된 길은 그란트로이고 가장 긴 도로는 총 연장 길이가 12km인 미션가입니다. 가장 넓은 길은 폭이 40m인 반 네스로이고 가장 좁은 길은 드포레스트가로서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폭이 1.5m입니다. 경사가 가장 가파른 길은 경사도가 31.5도인 힐버트가입니다. 그는 페이지를 쳐다보며 웃었다. 이렇게 줄줄 나올 줄은 나도 몰랐는데요. 전차에서 내리자 페이지는 제이슨을 쳐다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죠? 이젠 마차를 탈 차례예요. 10분 후 두 사람은 휘셔맨즈 워프에서 북쪽 해변의 거라델리 광장까지 마차를 타고 갔다. 제이슨은 마차 위에서도 주변 경치와 풍물에 대해 계속 설명해 주었다. 페이지는 제이슨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의외로 즐겁다는 사실에 내심 놀라고 있었다. 이러다가 너무 쉽게 가까워지는 건 아닐까? 두 사람은 코이트 탑에 올라가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시원한 바람을 쐬며 시내를 내려다보다가 제이슨이 물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야외에 나와 돌아다니다 보니 페이지도 꽤 시장기를 느꼈다. 네, 조금요. 좋아요.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중국 식당으로 갈 거예요. 토미토이라는 레스토랑이죠. 페이지도 병원 직원들이 그 레스토랑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점심 식사는 문자 그대로 성찬이었다. 우선 바닷가재를 매운 소스에 요리한 전체로 시작해서 해물이 들어간 수프가 나왔다. 이어서 완두콩과 호두를 넣어 요리한 닭고기가 나오고 사천식 송아지 요리, 그리고 양주식 볶음밥이 나왔다. 복숭아로 만든 후식과 중국차가 마지막 코스였다. 페이지가 여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진기한 음식이었다. 여기에 자주 오세요? 페이지가 물었다. 가능한 한 자주 오지요. 페이지는 제이슨의 소년 같은 순수함이 마음에 들었다. 제이슨, 당신 얘기를 해주세요. 페이지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건축가가 되려고 했어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이슨이 웃으며 대답했다. 부모님이 사주신 첫 장난감이 집짓기 세트였으니까요.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벽돌과 콘크리트로 현실이 되고 내가 사는 도시의 일부분이 되어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세요? 얼마가 걸리든 널 위해서 나의 타지마할을 지어줄 거야. 페이지,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누가 이런 말 했죠? 대부분의 인간은 절망 속에서 묵묵히 살아간다. 병원 환자들 얘기 같군. 난 건축가 이외의 직업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산다는 것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예요. 제이슨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에는 없는 게 없고 세월이 가도 실증나지 않는 도시예요. 페이지는 잠시 제이슨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결혼한 적 있어요? 제이슨이 대답했다. 한 번 한 적이 있죠. 우린 둘 다 너무 어렸어요. 얼마 안 가서 헤어지고 말았죠. 참 안 됐어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녀는 돈 많은 육류가 공공장 주인과 재혼했고 나는 지금까지 편안하게 독신 생활을 누렸으니까요. 당신은 결혼한 적 있어요? 나도 크면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린 결혼하고 같이 일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만을 한 바퀴 도는 유람선을 탔다. 금문교를 지나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시를 연결하는 베이브리지로 향했다. 제이슨은 다시 관광 안내원으로 돌아갔다. 신사숙녀 여러분, 바로 저 섬이 그 유명한 알카트레즈입니다. 기관총 켈리, 알카포네, 그리고 인간 새로 유명해진 로버트 스트라우스가 수감되었던 감옥이지요. 스페인어로 알카트레즈는 펠리칸 새를 뜻합니다. 처음 북부 캘리포니아를 개척한 스페인 사람들이 저 섬을 알카트레즈의 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섬에는 펠리칸 새들밖에 없었으니까요. 알카트레즈 감옥에서는 죄수들 모두가 하루 한 번씩 의무적으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죠?
죄수들이 더운 물에 익숙해지면 샌프란시스코만의 찬 물속에 들어가 견디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헤엄쳐서 저곳을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요? 유람선에서 내렸을 때는 벌써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노계곡에 가봤어요? 제이슨이 물었다. 페이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옛날에는 자연 그대로 시냇물이 흐르고 농가만 드문드문 있었는데 19세기에 와서 주택지로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빅토리아식 주택과 아름다운 영국식 정원으로 유명하죠. 1906년 대지진 때도 피해를 입지 않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오래되고 품위 있는 주택가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인가 봐요. 제이슨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그곳에 내 집이 있어요.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그는 페이지가 대답을 망설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페이지, 난 당신을 사랑해요. 우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벌써 사랑이란 말을... 난 당신이 병원에서 회진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몰라요? 하고 말하던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제이슨, 그런... 나는 첫눈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 길로 쫓아가서 만나셨어요. 그 후 석 달 만에 결혼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50년 동안 사이좋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길을 건너는 어머니를 처음 보고 그 순간 결혼 상대로 선택하셨답니다. 벌써 45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셔요. 우리 집안 내력이 바로 그래요. 난 당신과 결혼하기로 작정했어요.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제이슨을 바라보며 페이지는 생각했다. 제이슨은 알프레드 이후 처음으로 호감 가는 사람이잖아. 잘생기고 똑똑하고 게다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남편감으로 더 좋은 사람을 찾기 힘들 텐데 내가 왜 망설이는 거지? 아직도 알프레드를 떨쳐버리지 못한 걸까? 사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알프레드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었다. 페이지는 제이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겠다고 마음먹었다. 제이슨... 바로 그 순간 페이지의 삐삐가 울렸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페이지, 빨리 병원에 전화해야겠어요. 서둘러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제이슨은 페이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페이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곧 갈 거라고 해요. 수화기를 내치듯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에요? 제이슨이 물었다. 그에게 시선을 돌리는 페이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내 환자에게서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겠대요. 지미 포드라는 착한 젊은이에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겠다니. 페이지가 지미 포드의 병실에 도착해보니 조지 앵글런드 박사, 벤자민 월러스 박사, 그리고 변호사인 실베스터 데몬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지미 옆에 서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페이지가 물었다. 벤자민 월러스 박사가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지미 포드의 병세는 호전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 따라서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 안 돼요. 페이지는 월러스 박사의 말을 끊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지미의 주치의는 바로 나예요. 내 판단으로는 아직 소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실베스터 데몬이 입을 열었다. 닥터 테일러, 그 결정은 당신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페이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시죠? 나는 지미 포드의 변호사입니다. 그는 손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페이지에게 건넸다. 이게 지미가 전에 작성해 놓았던 유서입니다. 자신이 중병에서 호전될 가망이 없을 때는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미의 상태를 처음부터 관찰해왔어요. 페이지는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사정했다. 벌써 몇 주째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곧 의식을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대몬이 물었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유서의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닥터 테일러. 페이지는 다시 지미 포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해요. 닥터 테일러. 병원에서야 지미 같은 환자를 오래 남겨두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유언대로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세요. 실베스터 대몬은 극히 사무적인 말투였다. 하루 이틀만이라도 더 기다려주세요. 페이지는 애원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안 됩니다. 대몬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제거해야 돼요. 조지 앵글런드가 페이지에게 말했다. 페이지, 정말 안 됐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소. 앵글런드 박사님, 고맙습니다. 대몬이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생명 연장 장치가 오늘 제거되니 장례 준비를 하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는 월러스 박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병원장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병실을 나가는 대몬의 뒷모습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우리 손으로 지미를 죽일 수는 없어요. 페이지가 소리쳤다. 월러스 박사가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다. 페이지, 지미를 다른 병실에 숨겨두고 좀 더 경과를 두고 보면 안 될까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든 월러스 박사가 말했다. 닥터 테일러. 지미의 생명 연장 장치 제거는 단지 가족들의 희망만이 아니고 우리의 법적 의무요. 그는 조지 앵글런드 박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무래도 당신이 하는 게 안 돼요. 페이지가 소리쳤다. 내가 할게요. 그렇다면 잠시 지미와 단둘이 있게 해주세요. 조지 앵글런드 박사는 페이지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페이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오. 이젠 괜찮아요. 페이지는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문을 닫았다. 이제 의식이 없는 지미와 단둘뿐이었다. 페이지는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호스와 정맥 주사선을 둘러보았다. 산소호흡기의 작동 스위치만 끄면 지미의 생명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다. 그렇게도 밝고 꿈에 부풀어 있던 지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꼭 닥터 페이지 같은 의사가 될 겁니다. 사실은 곧 결혼하거든요. 베치라고. 우린 애를 많이 낳을 거예요. 첫 딸은 페이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괜찮겠죠? 그런 지미가 죽게 된 것이다. 지미를 내려다보는 페이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페이지가 소리쳤다. 그만한 상처에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 화려하던 꿈은 다 어떻게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내 말이 안 들려요? 눈 좀 떠봐요. 그러나 창백한 지미의 얼굴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미안해요. 페이지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몸을 숙여 지미의 뺨에 키스했다. 천천히 몸을 다시 일으켰을 때 지미와 시선이 마주쳤다. 아니, 지미! 지미는 눈을 한번 깜박이고 다시 감았다. 페이지는 지미의 손을 잡았다. 몸을 숙여 그의 귀에 입을 대고 흐느끼면서 속삭였다. 지미,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정맥주사로만 영양을 섭취하던 환자 얘기 들었어요? 주치의에게 주사약을 한 병 더 달라고 했대요. 점심에 손님이 오기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제19장 한이는 병원 생활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 이제야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찾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다른 의사들보다 훨씬 환자들과 인간관계가 좋았다.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었다.
노인병 병동, 소아병동, 산부인과 병동에서 근무했지만 월러스 박사의 배려로 말썽이 생길 만한 어려운 임무는 맡겨지지 않았다. 월러스는 한이를 병원에 남아있게 해서 자신이 필요할 때 그녀의 봉사를 받겠다는 속셈이었다. 사실 한이는 간호사들이 부러웠다. 그들은 심각한 의학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환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면 되는 것이었다. 난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한이는 생각했다. 그보다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거야. 넌 테프트 가문의 딸이야. 의사가 되어야만 해. 오후에 일과가 끝나면 한이는 백화점이나 레코드 가게에 들러 소아과 병동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러 다녔다. 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정말 즐거워. 한이가 캐트에게 말했다.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거야? 응. 언젠가는 아이를 많이 낳아 북적거리며 살고 싶어. 한이는 꿈꾸듯 말했다. 우선 결혼 상대가 나타나야지. 노인병 병동의 환자 중에 데니얼 맥과이어라는 노인을 한이는 좋아했다. 간경변증으로 입원한 그는 벌써 90세가 넘었지만 항상 밝은 표정이었고 무엇에든 긍정적이었다. 젊은 시절에 도박사였던 맥과이어는 한이만 보면 내기를 걸자고 했다. 오늘 아침 보조원이 틀림없이 식사를 늦게 가져올 거야. 50센트 걸지. 오후에 비가 올 게 분명해. 1달러 내기 하자고. 오늘 야구 시합에서 자이언츠 팀이 이기는데 1달러 걸까? 한이는 언제나 그의 내기를 웃으며 받아들였다. 난 멀쩡하게 회복될 거야. 내기 걸자고. 10대 1로 걸어도 좋아. 그 내기는 받아줄 수 없는데요. 한이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저도 맥과이어 씨 편인걸요. 닥터 테프트 생각이 그런 줄 나도 알고 있지. 맥과이어는 한이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몇 달만 더 젊었더라도. 한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걱정 마세요. 전 나이 지긋한 사람을 더 좋아해요. 어느 날 아침 병원으로 맥과이어에게 편지가 왔다. 한이가 직접 그 편지를 가져갔다. 무슨 편지인지 좀 읽어주겠소? 맥과이어는 이미 시력이 떨어져 글을 읽을 수 없었다. 물론이죠. 한이는 편지를 꺼내 잠시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니, 복권에 당첨됐어요. 5만 달러예요. 정말 축하해요. 거봐, 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도 소리쳤다. 언젠가는 한번 복권에 당첨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자, 축하 키스라도 해줘야지. 한이는 몸을 숙여 그의 뺨에 키스했다. 하니, 난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날 오후 한이가 다시 맥과이어를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한이가 의사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 스티븐스 박사가 들어왔다. 누구 처녀자리인 사람 없소? 의사 한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다. 수처녀를 찾는다면 아마 없을걸요? 처녀자리 말이야. 스티븐스 박사가 다시 말했다. 지금 처녀자리인 의사가 급히 필요해. 제가 처녀자리인데요. 한이가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스티븐스 박사의 얼굴이 밝아졌다. 환자 중에 어처구니 없는 여자가 한 사람 있어서 그래요. 처녀자리가 아닌 사람은 옆에 오지도 못하게 아우성을 치는 거야. 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가서 얘기해보지요. 고맙소. 그 환자 이름은 프란시스 고든이요. 프란시스 고든은 최근 교통사고로 부서진 골반뼈를 인공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였다. 한이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한이를 쳐다보고 말했다. 얼굴만 봐도 처녀자리인 줄 알 수 있어요. 맞죠? 한이는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맞았어요. 물병 자리나 사자 자리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환자를 꼭 무슨 물건 취급하거든.
우리 병원 의사는 다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한이가 말했다. 그들 모두가 무슨 소리? 그들 모두 돈벌이에 더 신경을 쓸걸? 그녀는 한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달라요. 한이는 그녀의 진료 기록을 훑어보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요?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요? 한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여기 직업이 심령술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란시스 고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한이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이런. 잠시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요. 한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손 좀 잡아봅시다. 한이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것을 글쎄, 손만 좀 줘봐요. 마지못해 한이는 손을 내밀었다. 프란시스 고드는 한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뜨더니 그녀가 말했다. 여태까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한이는 생각했다. 이젠 내가 멀리 여행 갈 거라고 말할 차례인가? 당신은 많은 남자들을 이용해왔죠? 갑자기 한이는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최근에 와서 당신 마음에 상당한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한이는 당황했다. 빨리 병실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프란시스 고든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한이는 손을 빼면서 일어나려 했다. 이제 곧 사랑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만 가봐야. 한이가 일어나며 말했다. 상대는 예술가일 거예요. 난 예술가라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곧 알게 될게요. 프란시스 고든은 한이의 손을 놓아주었다. 시간 날 때 들러서 얘기나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죠. 한이는 빠른 걸음으로 병실을 나왔다. 한이는 새로 입원한 환자인 오웬스 부인의 병실에 들렀다. 깡마른 체구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그러나 진료 기록에는 나이가 28세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코뼈가 부러졌고 두 눈은 심하게 멍들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붓고 상처투성이었다. 한이는 그녀의 침대로 다가갔다. 난 닥터 테프트예요. 오웬스 부인은 표정 없이 멍한 눈으로 한이를 쳐다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말을 하느라 입을 열었을 때 앞니 두 개가 부러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이는 진료 기록을 훑어보았다. 여기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골반뼈도 금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눈은 왜 멍이 들었죠? 굴러떨어지면서 이렇게 됐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아이는요? 둘이에요. 남편은 뭘 하시나요? 내 남편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공연히 남편을 개입시킬 것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이가 말했다. 남편이 구타한 거죠? 아니에요. 아무래도 경찰에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오웬스 부인은 갑자기 당황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날 죽일 거예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몰라서 그렇지. 전에도 이렇게 맞은 적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가끔 술에 취하면 발끈하는 성질이야. 왜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웬스 부인은 허탈한 표정이었다. 말하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듯 찡그리며 입을 열었다. 아이들하고 어디로 가겠어요? 듣고 있던 한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줄 사회사업기구가 여러 곳 있어요.
오웬스 부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난 지금 한 푼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한 후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이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젠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당신을 돌볼게요. 5분 후 한이는 월러스 박사의 사무실로 갔다. 월러스는 반색을 하면서 이번에는 뭘 가지고 왔을까 궁금해했다. 단둘이 그의 사무실에서 만날 때마다 한이는 더운 꿀, 초콜릿 시럽, 따뜻한 물, 그리고 그가 제일 좋아하는 메이플 시럽 등을 사용해서 그를 즐겁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문을 잠그지. 벤, 그럴 시간 없어요. 곧 돌아가야 돼요. 한이는 오웬스 부인 얘기를 했다. 경찰에 보고해야 되겠는데. 월러스가 말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 여태까지 법이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그녀가 남편과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전에 비서로 일한 적이 있대요. 병원에 자료실 직원이 한 명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야 필요하지. 하지만 아니 무슨 얘기야? 고마워요. 한이가 말했다. 우선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고 살 곳을 찾아주어야겠어요. 그런 다음 새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월러스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보지? 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한이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한이는 다시 오웬스 부인을 찾아갔다. 오늘은 좀 어때요? 한이가 물었다. 훨씬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죠? 남편은 내가 너무 오래 집을 비우면 좋아하지. 당신 남편은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 곳을 마련할 때까지 그냥 있으세요. 상처가 다 회복되면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오웬스 부인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요. 아이들과 함께 살 아파트도 구해볼게요. 여태까지 당해온 그런 폭력은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당신은 떳떳하게 새 직장에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오웬스 부인은 한이의 손을 잡았다.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짐작이 가요. 한이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오웬스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한이가 다시 오웬스 부인을 찾아갔을 때 그녀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오웬스 부인은 어디 갔어요? 글쎄요. 간호사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 남편이 와서 퇴원시키는 것 같던데요. 닥터 테프트 215호 병실로. 닥터 테프트 215호 병실로. 한이를 찾는 군의 방송이 들려왔다. 서둘러 걸어가다가 복도에서 캐트와 마주쳤다. 뭐가 그리 바빠? 캐트가 물었다. 말도 마. 계속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 한이가 말했다. 215호 병실에서는 리터 박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에는 20대 후반의 인도 남자가 누워 있었다. 이 사람이 닥터 테프트의 환자 맞죠? 리터 박사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영어를 전혀 못한다고 적혀 있는데 맞소? 그렇습니다. 그는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이게 닥터 테프트의 필적 맞소? 구토, 복통, 갈증, 그리고 탈수 현상? 그렇습니다. 한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맥박도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단했소? 단순한 위험으로 생각했는데요. 대변 검사는 해봤소? 아니요. 그런 게 왜 필요하죠? 지금 이 환자는 콜레라에 걸렸어. 그러니 대변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냐? 리터 박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돌면 이 병원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야. 반지는 작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지,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동영상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지 선택 시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